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초반의 의사입니다. 3년 전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13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늘 일이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그래도 주말 하루만은 꼭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을 내기는 어렵더군요. 평일은 업무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해야 하니까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가장들이 겪는 고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중에 얼마 전 간호사들을 통해 썰맘을 알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자 사연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썰맘의 구독자가 됐답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주변 사람들이 겪은 얘기다 보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아내와 처가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함께 하고 싶어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가 살아온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가난이시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농사를 지으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를 곧잘 했고 여동생은 야무졌어요. 그래서 철이 좀 들자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동생은 고사리 손으로 밥을 차리고 빨래도 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와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죠. 그러다 저희 집터와 논에 도로가 나며 보상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 보상금을 들고서 무작정 서울행을 택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공부 잘하는 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 공부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골 땅 보상금으로 서울에서 넉넉한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간신히 변두리에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중고 트럭을 한 대 마련한 아버지는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떼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파는 거죠. 농사만 짓고 숫기가 없었던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의대에 입학해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출판사에서 일하다 결혼해 주부가 되었네요. 지금은 2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상임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자리를 잡은 후에도 아버지는 장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돼 잔소리를 했어요.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도 않으세요? 이제 그만 쉬세요. 은정이도 시집가 잘 살고 저도 이제 벌 만큼은 벌잖아요. 그동안 모아놓으신 것도 있고 이 집 주택연금 받아서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거니까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되죠. 괜히 저희 몰려주려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아, 몸송할 때 벌면 되지. 왜 멀쩡한 집을 잡혀서 돈을 받아? 장사치가 아파트 들어가 자리 잡기가 쉬운 게 아니야. 너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이 애비가 고생해서 이룬 건데 그걸 버리란 말이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날이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장사를 나가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여동생과 저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뒤돌아서 상대를 확인한 저는 놀라서 주춤했습니다. 저를 부른 병원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나. 자네가 소아과 전은석 선생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자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 혹시 지금 시간이 되면 나랑 얘기 좀 하겠나? 예? 무슨... 외래는 끝났을 테고 혹시 수술 잡힌 게 있어? 아닙니다.
오늘은 응급이 되지 않으면 예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 잘 됐네. 잠깐 내 방에서 좀 보자고. 그러더니 저를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병원장실에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어 불안했죠. 그런데 방에 도착한 제게 병원장님은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자네 혹시 만나는 사람 있나? 예? 아니,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충신에 좀 서고 싶은데.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서 금방 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왜 이리 자주 놀라? 네, 여기저기 물어보니 병원 내에서 자네 평판이 아주 좋아.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역한 지인의 부탁이라 한번 나서기로 했지. 어떤가? 아,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당장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망설여. 애가 아주 참하고 괜찮다네. 내가 소개한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고 안 맞는 것 같은 말을 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어리다는 것만 들었죠. 하지만 병원장님의 소개이니 아무리 어린 상대라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멍청한 질문을 하고 말았네요. 아니, 이렇게 미인이신 분이 뭘 맞선을 보세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아무 선생님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런 자리에 나왔겠어요. 예, 그쵸. 생각보다 너무 미인이셔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쩔쩔매자 여자가 유쾌하게 웃더군요. 그런 모습이 또 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자에게 생전 처음 하는 행동을 많이도 했어요. 만날 때마다 꽃을 사가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뿐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서 혼났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러는데 제가 혼자 콧노래를 부르는 일도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집이 엄한 여자친구는 8시만 되면 칼같이 귀가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죽겠는 여자친구를 주말 낮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일이 늦게 끝나 8시 이전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혜연아, 나 사실 너무 차이나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멀쩡한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놓고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주말에만 만나는 것도 힘들고 8시만 되면 헤어지는 것도 못 해먹겠어. 우리 그냥 결혼하자. 오빠, 우리 이제 만난 지 겨우 3개월인데 너무 빠르지 않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후회? 혜원이 너랑 사는데 내가 후회를 왜 해? 난 너만 있으면 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 재산에 혹했다고 말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집 재산이 100억이든 10억이든 난 전혀 상관없어. 사실 저는 처음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자였거든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지역의 유명 인사더군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라는 건의를 받고 다음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셨죠. 그런 여자친구에 비해서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어요. 나도 오빠만 있으면 뭐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뭔가를 망설이는 듯 말끝을 혀리더군요. 저는 그게 너무 처지는 저희 집안의 형편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래서 목소리에 더욱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집에서 살다 나랑 살면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 약속할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난 항상 네 편일 거야. 네가 늙거나 병들거나 어떤 잘못을 해도 항상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하자. 오빠. 제 말에 여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여동생도 조용히 제게만 속삭이더군요. 의사가 좋긴 좋네. 어디서 저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난 거야? 오빠 다시 봤다. 여동생의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동생은 평소 칭찬에 인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엄지손가락까지 들어 보이며 저를 치켜 세우더군요. 더구나 여자친구는 생각보다 저희 식구들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어요. 아버지께 직접 상추쌈도 싸드리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물론 병원장님은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소개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사를 가려니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데 그런 걱정이 모색하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웃으며 맞아주시더군요. 역시 저희 집안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계셨네요. 잠시 후 인사를 마치고 다 같이 식탁에 앉게 됐어요. 그때 긴장한 저에게 장인어른이 술을 한 잔 권하셨습니다. 자네 술 좀 하나? 난 밖에서는 안 먹어도 집에서는 반주로 한 잔씩 한다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 한 잔 받겠나? 예, 감사합니다. 병원장님이 자네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 사실 내가 부탁을 좀 드렸어. 요즘 사람들을 어디 겉만 봐서 알 수가 있어야지. 자식이라고는 저거 하나인데 그래도 검 좀 든 남자한테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원래 그런 거 질색하던 형님인데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자네 말씀을 하시더구만. 안 그래도 소문이 좋아서 눈여겨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과찬이십니다. 그냥 제가 할 일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은 안 하고 남 일에 참견하느라 바쁘지 않은가?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제일이지. 결혼하고도 지금처럼 우리 혜원이한테만 충실하게 약속할 수 있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래, 든든하구만. 내일은 병원에 가서 형님한테 제대로 식사 대접 한번 해야겠어.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런 모습이 평소 유쾌하게 웃는 여자친구와 많이 닮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대를 각오하고 찾아갔던 처가에서 예상 밖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도 처가 어른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셨죠. 그러다 식사 말미에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신혼집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 사돈어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애들 신혼집을 저희가 마련해도 될까요? 예? 아유, 그건 운석이가 알아서 해야죠. 변변치 않아도 저 살 집은 지 손으로 마련을 해야. 이해. 전서방이야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송구하게도 혜원이가 저 나이에도 작가가 되고 싶다고 몇 년째 습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오래된 꿈이라 놓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밤에 글도 써야 해서 좀 큰 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돈어른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애들 집을 마련해주고 싶네요. 아유,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까탈 부리는 것 같아 불쾌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서방 출퇴근 편한 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는 60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내부 인테리어까지 꾸미느라 장장 2달에 걸친 대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다녀와 대궐 같은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장모님의 말씀대로 아내의 서재는 그야말로 도서관을 방불케 하더군요. 사면을 채운 책장에 수많은 책이 가득 꽂혀 있었죠. 아내는 그곳에서 열심히 책도 읽고 글도 쓰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곡해하지 않고 웃어 넘겼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결혼하니 퇴근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넓은 집에서 예쁜 아내가 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은 아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밤마다 자리를 비우는 아내였죠. 자다가 손을 휘휘 저으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져 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글이 잘 써지나 보다 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한데 그런 생활이 여러 날 이어지자 아내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잠이 보약이거든요. 적어도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인체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많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참 자야 할 시간에 올빼미같이 깨어있으니 당연히 걱정이 됐죠. 그래서 하루는 잠에 깬 김에 아내를 위해 사둔 영양제를 챙겨 서재로 갔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동안 저에게 습작한 걸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늘 아내의 글이 궁금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아내를 졸라서 글도 보여달라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쟁반을 들고 서재로 들어선 저는 주춤했어요. 반이 있을 줄 알았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장실로 가봤어요. 그런데 3개의 화장실을 다 찾아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들도 살펴봤지만 역시 비어 있었죠. 그쯤 되니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밤에 글을 쓰러 간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 집 밖으로 나간 거라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에 나가볼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서재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분명 빈 방이었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내를 향해 외치듯 물었습니다. 당신 여태 서재에 있었던 거야? 깜짝이야. 왜 그렇게 소리나 질러?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서재에 있지 어딨어. 왜 그래? 아니야. 글은 많이 썼어? 그냥 맨날 그렇지 뭐. 근데 자기는 왜 안 자? 내일 오전에 수술 있다며. 얼른 자자. 그래 알았어. 참, 이거 영양제야. 당신 요즘 잠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샀어. 어머 정말? 고마워 자기야. 역시 남편밖에 없네. 잘 챙겨 먹을게. 그렇게 아내는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영양제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두근거렸어요.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명랑해 보였어요. 저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웃으며 배웅도 해줬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 싹튼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잠든 척하고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밤이 깊을 때까지 잠들지 못하던 아내가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깰세라 조심조심 방에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아내는 예배 없이 서재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어제 내가 잘못 봤나 하며 아내를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역시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조금 전 방에 들어갔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재의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한 곳을 바라봤어요.
구석에 놓인 책장 하나가 벽에 떨어져 돌아가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살짝 책장을 밀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책장이 스르륵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책장의 반대편에서 마주한 현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런 곳이 저희 집 안에 숨겨져 있었다니 입이 턱 벌어질 정도였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곳에는 무당집에나 있을 법한 물건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앞에 잠금 모습의 나무 조각상들이 놓여 있고 과일이 차려져 있었어요. 벽에는 산신령 같은 인물들이 잔뜩 그려진 그림도 붙어 있었네요. 저는 넋이 나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 저와 아내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는 그새 한복으로 갈아입고 촛불이 켜진 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아내의 모습에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자 저를 보고 놀란 아내가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여기를 어떻게 안 자고 있었던 거야?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기가 우리 집이 맞아. 그게 사실은 이게 다 뭔데? 무당집에나 있을 것 같은 저런 물건들이 왜 우리 집에 있어? 당신은 또 뭐고? 대체 왜 한밤중에 한복을 입고 그러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는 감정이 격해져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했어요. 그러자 놀란 아내가 울먹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고 말하더군요. 미안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용기가 안 생겨서. 계속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안 그래도 엄마가 꼭 말하자고 했는데. 뭐, 그럼 장모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야. 장인어른도? 아니야, 아빠는 몰라.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사람을 이렇게 감정까지 속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다 뭐냐고.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맞는 거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신당이라는 거. 그게 맞아. 그때까지 입을 틀어막고 울던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점집에 차려져 있는 거 그거야. 이게 다 무슨...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설마 당신이 점을 봐. 목속인 뭐 그런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신점을 보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내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정체를 밝히고 나자 오히려 표정이 편해 보였어요. 아니, 편하다기보다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동안의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놀랐을지 알아.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아니, 놀랐다는 거로는 부족하지. 사실은 죽고 싶었거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고 난 모태신앙이었어. 조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한테. 처음에는 어린애가 종일 내 뒤를 따라다녔어. 그러면서 자꾸 말을 걸길래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기가 약한 것 같다고 한학을 해주시더라. 근데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 그 다음에는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 그러더니 이유 없이 아프고 견딜 수 없이 춥고 두통이 오는 거야.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해도 병명은 안 나오고. 그래서 엄마가 신부님한테 부탁해서 퇴마를 해보자고 했어. 너무 무서웠지만 해봤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날 처음 생전 가본 적도 없는 절에도 갔어.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걸 기도로 눌러주는 스님이 계시다는 거야.
거기서 먹고 자면서 스님을 만나서 기도도 받았어. 그러니 정말 며칠은 살만해지더라고. 그래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럼 신병, 아니 모병이라고 하나? 그런 게 온 거야? 응, 맞아. 그래서 결국 용하다는 모석인을 찾아갔지. 하지만 너무 기운이 강해서 놀림꽃은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몇 명을 찾아다녔나 몰라. 하지만 그동안 몸은 더 힘들어지고 밤마다 내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찾아다닌 곳에서는 버티지 말고 그냥 신을 받으라더라. 버티다 죽는다고. 그런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아빠는 그 꼴 못 본다고. 차라리 나보고 그렇게 사느니 죽으라 그랬어. 장인어른이? 설마 당신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데 그냥 속상하셔서 그러신 거겠지. 아니야. 아빠는 정치가 꿈이었어. 그래서 평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셨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반을 다지신 거야. 그런데 하나 있는 외동딸이 무당이 된다니 용납이 안 되셨겠지. 그래서 그럼 장인어른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신다는 거야? 전혀 모르셔. 아마 알면 내가 죽든지 아빠가 쓰러지시든지 하겠지. 도대체 어쩌려고 그랬어? 이런 엄청난 일을. 엄마가 그래도 딸 자식 잡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아빠를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 그대로 있다가 산 사람답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놀림꽃을 받는다고 하고 대신 내림꽃을 받았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밤마다 기도했지. 밤이 되면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8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야. 어차피 아빠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니까 숨기는 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래서 통금이 8시였던 거구나. 그리고 여기가 내가 모시는 분 신당이고. 저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내를 위해 서재를 마련해준다는 건 핑계였어요. 서재 뒤에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큰 평수의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차피 아내에게 큰 관심이 없던 장인어른은 장모의 말을 다 믿었겠죠. 그래서 의심 없이 큰 집을 사주고 그저 딸이 정상이 되어 결혼하는 것에 기뻐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은 병이 나은 척 모든 사실을 숨겨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한 사이 서재 뒷방에서 몰래 소세 손님만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밝히기로 한 아내는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신을 받고도 숨고만 싶었어.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자꾸 뭔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다 우연히 친구 언니를 만났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더라고. 그 언니한테는 어린 딸도 있고 아픈 노모도 계셨거든. 근데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고 고맙다더라. 그걸 보니 이 일도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을 등쳐먹고 피 빨아먹는 범죄도 아니고 난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래도 이런 거 차려놓고 기도 올리니 자기도 내가 무섭지? 이제 말 그만하고 당장 나와. 뭐 어디 가게? 어디긴 어디야. 처갓집이지.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화난 건 이해하는데 내일 날 밝으면 얘기하자. 엄마는 다 나 때문에 못난 나 살리려고 그러신 거야. 화난 건 나하고 풀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일 당장 도장 찍자면 그렇게 해줄게. 일단 처갓집 가서 말해. 어서 옷 입어. 저는 굳은 얼굴로 옷을 걸치고 나왔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처가를 향했죠. 잠시 후 저희는 도미터할 무렵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섰습니다. 꼭두 새벽에 찾아온 걸 보고 장모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천서방, 이 새벽엔 무슨 일인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 아니, 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자 쩔쩔매는 장모님을 막아서며 아내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하고 말하자고 했잖아. 아무리 화가 난다고 이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까지 깨워서 이렇게 따져야겠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고 했잖아. 왜 잘못이 없으셔? 그런 큰일을 어떻게 숨기려고 하셨어? 적어도 나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내가 누구야? 나 당신 남편이야. 그때 인상을 쓰고 서 계시던 장인어른이 아내를 향해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혜원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천서방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아내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시더군요. 그러자 금세 주눅든 얼굴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 잘못되면 엄마도 잘못될까봐. 혜원 엄마, 당신이 말해봐.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그래요. 나 신받았어요. 무속인 됐다고요. 멀쩡해졌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집에다 몰래 신당 차렸다가 전서방한테 들켰어요. 전부 다 내 탓이니까 엄마 잡지 마세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윽박을 지르자 아내가 얼결에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장인어른이 뒷걸음질 치다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뭐야? 도대체 이 여자들이 무슨 짓을... 아니, 천서방, 자네 많이 놀랐겠구만. 네, 사실 아까는 너무 생각지 못한 모습이라 놀랐습니다. 지금도 좀 낯설긴 하고요. 그래, 그렇겠지. 근데 자네도 들었다시피 난 모르는 일이야. 정말 다 나은 줄 알았다고. 그러니 노여움 풀고 내일 혜원이 데리고 같이 법원 가게. 서류 써서 보내겠네. 아니면 아예 혼인 취소도 가능할지 알아보던가. 우리가 속인 거니까 자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만나게.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굳은 얼굴로 대답했죠. 그런 말씀 전에 사과 먼저 해주셔야죠, 장인어른. 뭐? 아, 그래, 미안하네. 몰랐다지만 내가 처자식 관리를 잘못했으니 사과하지. 아니요, 저한테 말고요, 혜연이한테요. 뭐?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딸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차라리 지으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말씀이세요? 혜원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숨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세요? 뭐라고? 아니 그럼 자네는 지금 우리가 혜원이 상태 속였다고 화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저 사람이 매일 밤을 저를 속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장인어른. 저는 말을 하다 말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바라보고 말했어요. 혜원아,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내가 옆에 있었는데 결혼하고 부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숨긴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이라고 한 거 그거 다 잊었어? 그러자 제 말에 놀랐는지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잊었어. 근데 너무 큰일이라 자기가 뭐라고 할지 겁이 나서. 그동안 장모님이랑 얼마나 힘들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미련하게. 그럼 자기
나랑 이혼하겠다고 우리 부모님 찾아온 게 아니었어? 이혼? 좀 놀란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바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난 다만 이런 일을 나한테 상의하지 못했다는 게 섭섭해. 그리고 당신이랑 장모님을 그렇게 궁지에 몬 장인어른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저는 고개를 돌려 장인어른을 향해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도 물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혜원이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게 부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혜원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 줄 겁니다. 그렇게 숨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잠자코 제 말을 듣던 장인어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고서 아내의 손을 잡고 처가를 나왔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고마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가 의사라서 사랑한 거야?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당신이 작가지망생이라 사랑한 게 아니야. 작가든 무속인이든 그냥 자기라서 좋아한 거지. 하지만 다음번에도 나한테 비밀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화가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꼭 다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마.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아내는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후련하더군요. 제가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하물며 한 집에 사는 저를 속이느라 얼마나 고생했을 때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웠죠. 그 이후 저는 아내의 상황을 저희 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도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만 이내 아내를 다독여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내를 위해 제대로 된 신당을 차려뒀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극구 저를 말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님께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범죄자는 아니지 않냐고요. 오히려 남들이 불행을 피하고 잘 살게 해주려니 좋은 일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아내의 신당이 문을 여는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었죠. 장인어른은 멋쩍은 표정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답니다. 혜원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하나뿐인 딸한테 못난 소리를 했어. 그래도 정말 네가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다. 나는 나대로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 속상했다면 미안하구나. 그렇게 그날 아버지의 사과를 받은 아내는 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야 했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정체에 품었던 뜻을 완전히 접으셨어요. 그리고 장모님과 조용히 봉사활동만 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병원장님이 이런 소식을 듣고서 저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거 자네한테 사과를 해야 하나 어째 하나 모르겠고 사실 나는 혜원이 상태를 알고 있었다네. 고등학교 후배인 자네 장인이 내 손을 잡고 부탁했어. 집안이나 재력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 인성 좋은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말이야. 나중에 자기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너른 마음에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건 다 상관없다고. 그래서 내 자네를 소개했지. 언젠가 소아병동을 지나다가 자네를 본 적이 있거든. 뭔가를 조르는 아이를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인내심 있게 타이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병원장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장인어른도 말씀은 험악하게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딸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들었던 지난 날을 후회했네요. 그 후로 저희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맞았던 아내가 가족들의 사랑으로 행복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드디어 꿈도 이뤘습니다. 바로 무속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랍니다. 저는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 몰래 책을 사서 병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함께 해주신 썰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